자, 그래서요, 일단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 인선을 내용을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재가 됐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 1초를 합격하며 우리가 뛰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구성은 한 번에 전부 마무리해 발표하기보다는 일단 당에서 출발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해 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는 순차적으로 삼고 초려를 해서 모시고 최고위에 부의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겠다.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특검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정부가 임명하려는 특검 상설 특검 정도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후보 중심의 민주당 운운해가면서 마치 뭔가 변신을 꾀하는 것처럼 한다고 이게 비판하고, 이거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정권 교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선거운동을 해달라. 일치 단결해서 열심히 뛰어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이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이번 선대위 구성을 두고 상당히 답답하다.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지 않고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얘기는 결국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총괄위원장직을 맡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대변인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승호 대변인이 어제 밤에 솔직히 요즘 당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그러면서요, 최근 선대위 구성 과정이 정말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정을 주고 있느냐, 매일 오르내리는 이름들을 보면 신선과 그리고 이 감동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 이재명 선대위 이번 연일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이 쇼라고 침 한 번 뱉고 말겠지만은 솔직히 본인은 무섭다. 그러면서요, 이 우리 윤석열 선대위 개편 선대위 진용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신인균 상근 부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안과 발빠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과연 메모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메모드급 선대위 꾸리는 과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팀이 꾸려지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될지 의문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비춰지는 선대의 모습은 이미 선거는 다 이긴 듯한 모습이고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30 청년 유권자들이 마음이 한 달째 심각하게 떠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선대위는 대폭 쇄신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러한 이 비판적 입장은 이게 어제 하나, 즉 임승무 대변인의 경우는 어제 심야에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내놨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 밤에 윤석열과 김종인 그리고 권성동 그야말로 이 세 명이 그냥 최고의 실세들이잖아요. 뭐 주인이고 실세들이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지 현재로서는 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일종의 이 갈등 국면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갈등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표명화 됐는데 벌써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지금 이제 세게 당 내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알아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요, 윤 후보는 72세 선대위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건가라는 또 이 사설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불만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각별히 좀 여론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다만 이렇게 이제 뭐 72세다 평균이, 그리고 이 경륜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방금 윤석열 후보이 신임 대변인들의 얼굴을 선보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여성 3인방을 전면 배치했고, 물론 남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이양수 수석 대변인, 김병민 이런 분들 다, 그 다음에 한경우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성을 말하자면 앞에 전면에 포진시킨 것은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의 그 논쟁이 상당합니다. 특히 반페미니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것이 결국은 페미니즘에 말하자면 반하는 입장의 윤석열 후보도 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완전히 제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3명의 대변인들은요, 전부 40대 중후반 정도의 굉장히 젊은 여성 대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말하자면 노장층의 경륜과 그다음에 젊은 여성층의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마인드, 전략 이런 것을 담아내는 그야말로 이 조화로운 선대위를 끓이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금 의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부 물론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진영이 앞으로 조금씩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비판은 앞으로 후임 인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고, 김정인 위원장이 어젯밤에 내놓은 입장문, 자, 대통령 대기를 밖에서 돕겠습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걸쳐서 안 됩니다. 지금 오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 개문 발차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삼고 초려할 계획이다. 그렇지만은 김정인 위원장과 현재 따로 약속한 건 없고 일단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고 어떻게든지 간에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잘 도와주도록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총괄위원장 맡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간, 오늘은 목요일이니까요. 한 이번 토요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요.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플랜 B를 언급했어요. 그 플랜 B의 핵심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병준을 앉히자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문발찬 선대위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밝힌 입장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영화 스몰볼 야구팀을 봐도 구단주나 단장이 딱 팀을 정하면 감독은 그거에 따라서 가능한 선수 풀 안에서 경기를 뛰어야 한다. 이래서 윤석열 후보 중심의 선대위, 윤석열 후보의 전권 행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선거를 준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나면서 모든 선거의 진행은 후보의 무한 책임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 선택을 존중하고 저는 당 대표로서 선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저는 후보에게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 김병준 위원장 등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다만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선대위가 출간하게 되면 저와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저는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한테 상당한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분도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요, 둘이 같이 딱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김병준 위원장한테 거의 전권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윤 후보 측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간은 아쉽다, 좀 서운하다 이런 입장도 또 밝히고 있어요. 후보보다 후보 측 인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후보는 나하고 관계가 좋는데 후보 측에 있는 익명의 인사들이 문제다라는 시각을 이준석 후보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도 후보보다는 후보 측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윤 후보와 김 위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그제 계속 우르르 윤 후보 측 인사들이 몰려가면서 본인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모양새만 보였다. 이 점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언급한 김병준 위원장의 거취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거 정도는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었다. 즉 김병준 위원장 아웃시키는 거 하나는 윤 후보가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병준 위원장도 상임 선대위원장이 부담스러우면 투기나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관측이 나왔는데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아쉬운 좀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했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은 김한길 같이 선대위 밖으로 나가서 맡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밝힌 거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죠. 현재의 인선 구도를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요. 선대위 운영이 여러 가지 지방방송이 나오는데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선 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김병준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후보의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시종일관 이준석 대표 김병준 위원장을 선대위 안으로 즉 이준석과 동일한 상임 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책임이다. 이런 책임론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거는 뭐 통상적인 인사 차례였고 확대석 자체가 이간에 가까운 행동이고 민주당 쪽으로 선거를 돌 거라는 우려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야 뭐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 알으니까 이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앞에서는 이렇게 통상적 인사 치레 정도로 하겠죠.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김종인 위원장도 살잖아요. 민주당이 공작적으로 달려드는데 그걸 이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을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요, 더더욱이 그거 하나만 갖고라도 이 총괄 상임위원장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예.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신뢰성을 갖고 믿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다른 발언은 제가 뭐 조금 믿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민주당에 그냥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만났다 해도 잘 알으니까 말의 말로 귀에다 대고 이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중진 의원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 누구랑 만났느냐? 송영길하고 만났어요. 송영길이가 누굽니까? 송영길이가. 아니 송영길이가 이재명이를 앞세워가지고 정권 유지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송영길이가 지금 현재 선대위 총완탑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예요. 아니 송영길이가 그래 덕담하려고 통상적인 인사치레 하려고 김종인을 만나요? 그런 통상적인 인사치레 하려면 전화하죠. 아이고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그거 맞지 마십시오. 이렇게 통상적 인사하겠지. 별도로 극비리에 만났잖아요. 나중에서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냄새 맡고 이거 송영길이가 데리고 간다. 영입설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개돼가지고 파장이 이 김종인한테도 마이너스 이런 파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파장을 끄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야 인사치레로 보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런 거는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비판해야죠. 이거는 정치에서 아무리 그야말로 이 all or nothing 게임이죠. 이 제로섬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모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 당이 지난 4.15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모셨고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선수를 빼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이런 거를 중단하라. 이렇게 밝혀야죠. 예. 설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운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사전에 뭐 이준석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한패라는 거 다 알잖아요. 아유 저 위원장님 제가 이거 언론에 다 났으니 제가 잘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이 민주당을 때려야죠.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뭐 통상 인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 저도 안 믿는데. 저도 안 믿잖아요. 저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야말로 실용적이고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게 논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내놓는 메시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에 더 감가를 이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요 이런 거는 굉장히 발언에 정말 조심과 조심을 거듭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김건희 공개 행보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이준석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잘하고 있어요. 내조형으로 선거를 치른 분들이 있다. 내조형으로. 그래서 김옥숙 여사, 손명숙 여사, 이호 여사 다 각각 다르지 않느냐. 김옥숙 여사 상당히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은 손명숙, 이호 여사 두 분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들면서 이 김건희 여사도 이호라든가 송명순 같이 조용하게 그리고 또 박원순 부인도 또 조용하게 했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여사 이 사람 봐라 꼭 도움이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 이 부인인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가 지금 이제 호남에 전격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충남 돌적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돌적에는 그야말로 느닷없이 내려가서 한마디 하는 그 연기를 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은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호남 지금 현재 호남에서의 민심이 아직도 이낙연 유일하게 이낙연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낙연한테 1등을 쳤잖아요. 호남 민심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것이 전반적인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남에서 몰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서 말해줘 지난번에 19대 대선 때 62%를 받았어요. 근데 19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은 55%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득점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상이 걸렸고
내일부터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세 번째 지역으로 광주 전남을 찾는데 부인 김혜경 씨는 어제부터 지금 호남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은 광주 소하 자명원에서요. 고 조비오 신부를 기리는 연례 행사에 참석을 했고, 오늘은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순진 홍정훈 군의 49제 추모식에 참석해서 또 눈물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눈물 홍보를, 눈물 유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참,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지. 눈물도 한두 번이지, 뭐 되겠습니까? 이게 쇼하는 거예요. 이게 쇼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김혜경 여사의 활동은 문재인 대통령 때 호남 특보를 자처하면서 호남을 싹쓸이했던 김정숙 여사와 행보와 유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 선대위 인선과 이 부인과 관련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지금 오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1 코라시아 포럼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축사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하더라도 요 경제, 외교안보, 이 복지 문제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이 정책 공약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 딱딱하고 좀 재미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우리와 일본은 아픈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라는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민감하다. 현 정부 들어서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불신과 냉소로 꽉 막혀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서 이 미래지향적인 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김대중 오부치 2.0 시대를 약속했고, 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두 나라가 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지를 대변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일 외교 구상 여러 번 밝혔는데 김대중 오부치 2.0,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석에 따른 이런 이 비판들이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입장은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또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12.12하고 5.18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다면 반대가 많았을 것이다. 권한은 YS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지만 김대중 당선자가 주도했고 어찌됐든 세월이 지나서는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론조사를 해서가 사면 여론이 아닌 것으로 나와도, 여론조사를 해서 사면 여론이 아닌 것으로 나와도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MB와 박근혜 사면을 결단하겠다. 그리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될 수도 대통령이 되면 깊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국제법상의 평화협정인데 현재 북핵 문제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고, 남북관계에 관해서는요, 남북미 3자가 상시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하겠거라. 상시 열려있는 3자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집권 5년간 목표인 250만 호 공급 가운데 200만 원을 민간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고,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유연하게 풀어서 민간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요, 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어제 갤럽, 그 다음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주간 경향 의뢰로 PNR 여론조사,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여기에서 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1월 23일과 24일 최신 업데이트된 여론조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도 면에서 보면요, 윤석열 43.9, 이재명 37.1, 그리고 심상정 3.8, 안철수 3.8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 계속 지지하겠다가 77.9, 변경 가능하다가 19.2, 그래서 이 지지율이 43.9 대 37.1, 이 지지율 6% 정도 앞서는데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느냐, 이제는 확연하게요, 윤석열 쪽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47.6, 이재명은 39.7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사회를 누가 만들겠느냐,
마찬가지로 윤석열 1등입니다. 39.2, 이재명 35.1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부정평가가 57.1, 긍정평가가 39.7, 18%나 무려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0.6, 그 다음에 민주당이 29.6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이 정당 지지율이 좀 신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11월 24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의 경우 뭐 우리가 신뢰성 얘기를 하지만 일단 참고하십시오. 국민의힘은 38.4, 민주당 이재명이 37.1, 안철수 5.5, 심상정 3.3%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한국갤럽에서는 불과 1.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근데 리얼미터는 다시 7%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 44.1, 이재명 37, 안철수 4, 심상정 3.3. 예. 그리고 이 KSOI 한국갤럽 비슷하게 신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김갑수 좌파 김갑수가 대표예요. 자, 윤석열 40, 이재명 39.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 이번 주에 발표된 내용을 쭉 말씀드렸고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리드,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압도적인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선대위 남은 인사들 진용을 차리는데 각별히 비판적 여론을 꼭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3일간 연속으로 이른바 본부장 비리 리스트, 윤석열 본인,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아침에 전두환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노태우가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전두환도 죽은 거죠. 네. 문제는 언론들입니다. 속보로 전두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별세, 심지어 매일신문은요, 서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별세는 사전적 의미로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 고인을 향한 존경의 의미를 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네. 서거라는 것은 고인을 한층 더 높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전두환은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는 물론 그를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도 맞지 않은 표현인데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문을 가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방금 전에 열린검TV에서 생방송으로 조문이 누가 왔는지 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국힘당 쪽에서는 화는 다 보낸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내갖고 우리가 네.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보승이, 그다음에 김도읍. 김도읍. 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박대출이 조기를 보내왔어. 그래요? 네. 생각만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빈소의 화환이나 조화나 아니면 조기가 많이 지금 도착하고 있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본부장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본인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총정리해 봤는데 너무나 의혹이 많아서 정리하는 데만도 무려 1시간 반이나 걸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인 김건희, 일명 줄리에 대한 의혹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만만찮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알려진 내용들과 저희 열린검TV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제보와 취재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조목조목 오늘도 하나씩 따져볼까 합니다. 어제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타임라인을 연도별로 쭉 따라가면서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혹입니다. 첫 번째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이 된 거죠. 단국대 서양학과 입학은 거짓말로 확인됐잖아요. 단국대학교 서양학과 입학했다고 거짓 의혹. 이제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습니다. 네. 72년생이에요. 경기도 양평에서 김광섭 씨와 최은순 씨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김광섭 씨는 1987년도에 작고했고요. 91년도에 강동구 명일고를 졸업한 후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 서양학과 91학번에 입학했다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요거는 저희 열린검TV 취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친부를 대신해서 김명신을 케어했었던 내연남에 따르면은 단국대에 본인이 직접 차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고 해서 이분은 단국대에 김건희 씨가 입학한 부분들을 여전히 사실로 네. 믿고 있을 정도로 원룸까지 잡아줬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건희 씨가 명일여고 다닐 때 단국대 입학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단국대가 전기였고요. 네. 경기대가 후기였거든요. 네, 네.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92년에서 96년 사이에 대학생 신분으로 나이트클럽을 왕래한 의혹이 있습니다. 경기대 예술대 회화과를 이제 들어갔어요. 서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 친구 몇몇과 함께 역삼동에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고급 명품 매장의 마담뚜 조직들을 통해서 조남욱 회장의 연회에 참석을 해서 양재택 검사를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보를 받고 열린공감 TV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그 92학번 경기대 92학번 동기생의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김명신 씨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짙은 화장들을 하고 그 주로 같이 그 어울려 다니는 한 4-5명 정도의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대부분의 미대생들이 그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실기장에 있었는데 이들은 굉장히 짙은 화장을 하고 항상 학교를 일찍 빠져나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4명이 아무래도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 클럽에 자주 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제보자에 의하면 연 회장이 자주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또는 대학생 신분으로 볼케이노 여정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명은 줄리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쌍꺼풀 수술을 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의혹입니다. 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연을 맺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 또는 조남욱 회장의 수발비서로 근무했다고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얼굴 전체에 대한 1차 성형을 했다고 하고요. 네. 르네상스 호텔에는 6층에 조남욱 회장 일가가 쓰고 있는 그런 또 층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층인데 거기에 여성 파트너로 참여를 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경기대 그 졸업 앨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네. 네 번째 의혹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첫 번째 결혼 의혹. 네. 요거는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에 27살 정도의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요. 몇 개월 후에 이혼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2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죠. 네. 여기 시기가 조금 애매한데 99년 3월 달에 결혼을 한 게 맞죠? 네네. 98년도에 98년 말에 그 동기 그 졸업 작품 전에 김명신 씨가 나타났었고 그때 그 동기생들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한다는 얘기가 쭉 퍼졌었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김건희 씨가 워낙 그 성형을 심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퉁퉁 벗어 왔었다는 기억이 있었죠. 아무튼 당시 혼인 신고는 이제 안 한 걸로 미신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은 잦은 남성 관계로 산부인과에 문제가 생겨서 불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산부인과에 자주 갔다가 의사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갔다라는 제보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당시 그 친부를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했었던 내연남도 확인을 해준 바입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 결혼 실패 후에 다시 조남욱 회장 수발비서로 수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 근무를 다시 또 시작을 한 걸로 봐요. 역시 활동명은 줄리로 활동한 것 같고 이 당시에 이제 2차 성형을 해서요. 상당히 예뻐졌다라는 얘기들을 그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강남구의 줄리아나 호텔에 나이트클럽이 또 하나 있어요. 줄리아나 나이트라고. 거기 출신 웨이터가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은 조영훈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볼케이노 나이트로 근무지를 이동을 하면서 그가 김명신 담당자가 되면서 줄리로 불려졌다는 또 설도 있었습니다. 네. 요 시기는 아니고 요 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97, 98년도 이 당시에 김명신 씨를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는 일반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정식적인 여성종업원이 아니고 그렇죠. 일반인의 신분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면 호객 비슷하게 들어가면 일반미라고 이렇게 불렸나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김건희 씨를 이제 소개받았던 그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자신을 대학원생 이라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굉장히 노래를 못 불렀던 걸로 노래를 그 시켰던 걸 좀 후회한 걸로 마셨다고 했죠. 네. 아무튼 이 당시에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양재택 전 검사와 연을 맺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취재하고 있는 또 다른 또 제보자 한 분에 따르면 양재택 검사하고 인연은 2001년 이전에 이미 꽤 오랜 그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시절에 김건희 씨를 봤다는 또 제보자가 있죠. 예, 그분에 따르면 그 당시에 김건희 씨를 만났을 당시에 양재택 검사도 함께 봤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의혹입니다. 2001년 11월에
양도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가락동의 대련 아파트에 그 모친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각각 자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아파트를 하나씩 증여를 해줍니다. 네. 그 당시에 양도세도 내지 않았다는 이제 제보가 있었고요. 양재택의 도움으로 2001년도에는 단성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양재택의 도움으로 월간 미술세계 인터뷰에 또 기사를 소개받기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재택의 도움으로 단성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 함께 그 개인전을 했었던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네. 김건희 씨 뒤를 현직 검사가 봐주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양재택으로, 양재택 씨가 도움을 줬던 걸로 저희가 이제 네, 추정을 추측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리고 월간 미술세계 인터뷰 기사는 양재택의 도움이 있었는지는 명확치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 경기대에 김명신 씨, 김건희 씨 선배가 네. 있었다고 하죠. 이 선배가 월간 미술세계에 본인이 인터뷰를 청탁했던 부분들은 편집장한테 직접 청탁을 예, 했다고 그거는 했죠. 이제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7번째 의혹입니다. 2002년에 양재택 검사와 대련 아파트에서 동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택 검사와 대련 아파트에서 동거 후에 볼케이노를 그만두고 이제 간간히 판검사 연회에는 참석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학력 상승을 위한 인맥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아마 한림성심대학교 2년제 시간 강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호칭이 김 교수로 네, 바뀝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림대학교는 4년제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2년제인데 4년제에 이제 출강을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8번째 의혹입니다. 2002년에서 2004년에는 숙명여대 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마치 미술 전공자인 것처럼 미술학과로 표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숙명여대는 미술학과에는 석사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소개한 그 김 대표의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는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대학원인데 이거를 미술 전공자인 것처럼 표기하기 위해서 미술학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2003년 4월 달부터 이제 모친인 최은수 씨하고 정택태 씨 간의 소송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르네상스 호텔 내에 이제 손한목 회장의 도움으로 개인 작품 전시를 했는데 이 줄리 작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호텔에 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변에 네.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9번째 의혹입니다. 2004년도에는 서울대학교의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서울대 겸임교수가 아니고 시간강사였던 거예요. 네. 그 겸임교수하고 시간강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겸임교수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그 과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수가 됐을 경우 겸임교수가 되고요. 네. 직업이 없이 그냥 강의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시간 강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김건희가 서울대에 제출했던 이력서에 기재된 서울 지역의 3개 초등고에 근무했다는 것은 모두 허위임이 최근에 허위죠.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짜로 그 거짓 이력을 그 지어내지는 않았고 네. 뭔가 그 기초 이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기초 이력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근무 이력이 없다고 그러고요. 네. 한림대학교에 출강했다고 하는데 한림성심대학교에 출강을 한 거고요. 서울 대도초등학교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역시 근무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광남중학교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역시 근무 이력 없고요. 서울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네. 영락여상에 근무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영락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정교사라고 했는데 그냥 미술 강사였습니다. 예. 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고 했는데 영락여상의 미술 강사였습니다. 네. 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그러니까 EMB 과정이죠. EMBA 돈만 과정. 주면 갈 수 있는 거. 네. 한국폴리텍 대학의 강서 캠퍼스 부교수를 했다. 즉, 겸임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폴리텍 1대학교 네. 서울 강서 캠퍼스의 산학 겸임 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씩 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의 그 이 거짓 이력이 탄로가 나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이런 연속적인 그 경력 세탁에 제동이 걸렸을 텐데 김건희 씨 경우는 그 단국대 입학서부터 그 20년 동안 항상 그 자기의 이력들을 그 거짓으로 포장해온 부분들이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수로 기재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본인에게는 뭐 다행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불행이지 않았을까. 이미 초기에 이런 거짓 이력이 발각이 됐으면 김건희 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거짓으로 점철된 그 삶을 청산을 하고 조금 일찍서부터 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번째 의혹입니다. 2004년도에요.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특허 출연 홍보 자료를 도용해서 베끼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열린민주당의 우리 김의겸 의원이 또 확인을 했던 네, 저희 사안이죠? 열린공감TV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고요. 네. 나중에 김의겸 의원님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H컬처 테크놀리라는 회사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던 특허가 애니타라는 관상과 서로 간의 애정 궁합을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네. 이때부터 관상, 운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서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김건희 씨는 H컬처 테크놀로지의 12.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추후 국민대 박사 논문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끌어오는데 양대택 등 주변의 인맥을 활용했을 거라는 제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 가지 그 디지털 관상을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2주 전에 그 국민의힘 그 유령 그 당원으로 의심되는 다량의 공보물이 발견된 논현동 그 한 건물이 예전에 화천대유 또 네. 천화동인 이름을 사용을 한 곳인데 그곳이 저희가 그 확인해 보니까 운세를 운세 콘텐츠 네. 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이트에다가 자기 사주 생년월일 집어넣게 되면 그 사주를 봐주는 그런 네. 사이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여러 가지로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 당시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베끼게 했다라고 하면은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 규정을 위반을 한 거고요.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을 한 겁니다. 자, 11번째 의혹입니다. 2004년 6월 달에 양재택 검사, 이 당시 유부남이었는데요. 와 함께 아크로비스타 B동에 있는 306호로 옮겨서 동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양재택 모친이 저희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났었는데요. 양재택 모친은 306호 아파트는 내 아들 것이고 네. 나중에 손주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었다라고 증언을 했었죠. 근데 양재택 이제 모친은 본인이 기억에 자꾸 6층을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6층. 그래서 이 306호 말고 또 다른 아파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의심이 여전히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306호는 그 양재택 의 그 친구인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네. 전상흠 씨의 차명으로 네. 그 구입된 아파트 차명으로 그 전상흠 씨가 차명인 거는 확인이 네. 됐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상흠 씨의 그 형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고 전상흠 씨가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은 국내에 있으면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맞습니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306호는 삼성 또는 삼부토건에서 관리한 물건으로요. 공개 분양된 물건이 아닌 회사 보유분이란 명목으로 양재택 최은순과 연이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일명 제이슨, 전상흠이란 인물을 통해서 특별 분양받은 걸로 보입니다. 전상흠은 아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의 주류 공급업자였고요. 그가 운영하던 회사가 주식회사 포도스였는데 거기에 등기이사가 최은순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 분양받았던 시기는 2001년 4월 26일이었고요. 당시 양재택 검사의 처와 아이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였는데 참. 자, 12번째 의혹입니다. 요 당시 아마 양재택 검사의 아들과 이준석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 대학에 아, 그래요? 하버드 대학에 같이 재학 중이었을 맞다, 가능성이 맞다. 매우 네,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가 이 김건희 씨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양재택 그 당시 검사의 아들이 이준석 씨한테 좀 하소연 비슷하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자한테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면 다 끝낼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때 이걸 한번 연상을 네, 해봤었어요. 의심이 드네요. 네. 자, 12번째 의혹입니다. 2004년 7월에 양재택 검사와 장기 해외 미래 여행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태태 씨가 결국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아무튼 양재택 검사와 김건희 씨가 해외 여행을 떠난 거에 대해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봤죠. 그런데 출입국 관리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했었던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에 그 최은순 씨가 장기 해외여행 간 건 확인이 됐죠. 네. 출입국 조회로.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름을 김건희 또는 김명신으로 넣어야 되는데 명신 이렇게
넣거나, 혹은 영문을 넣거나 네,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핑계를 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 확인을 직무유기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13번째 의혹입니다. 2005년에 무속, 역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양재택 검사가 무당이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건 저희 양재택 모친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로 모친이 신기가 있으신 분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 후에 전국 유명 사찰 및 무속인 거주지 등을 돌면서 많은 무속인들과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양재택 모치는 뭐 무당보다는 제 느낌에는 뭐 그냥 토속 신앙. 네, 그게 그거 정도로. 아닌가요? 예, 뭐 그게 그거지만, 네. 예, 표현을 좀, 그분은 저희가 우리 한 시간 이상 쭉 얘기를 나눠서, 네. 나름대로 그냥 모든 걸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그 바른 네. 말씀도 좀 네, 네.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 아무튼 김건희 씨는 이 당시에 주변 지인들에게 도사들을 만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본인 스스로 이른바 신기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뭔가 김건희 씨의 눈빛을 보게 되면 그런 네. 느낌이 좀 네. 들죠. 항상 뭔가 정상적인, 세계는 아니고, 뭔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눈빛에서. 예. 네. 14번째 의혹입니다. 2005년에 백윤복 법무사를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은순과 정대택 사건의 2005년 10월 19일경에 백윤복 법무사를 상대로 해서 허위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송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네. 2011년에 백윤복을 상대로 6천만 원 반환 소송을 했었는데요. 요건은 정대택 씨와 백윤복 씨와 또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사자 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열린광TV에서 방송을 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당시 최은순 모녀는 이 건도 다 양재택 검사와 의논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백윤복 법무사를 직접 김건희 씨가 찾아가서 뭐 1억 원인가 돈을 주고 네, 돈과 아파트를 줬는데요. 네. 나중에 그래서 매수를 했죠. 네. 근데 나중에 아파트를 돌려받아요. 다시 뺏은 거죠. 네. 줬다 뺏은 겁니다. 그게 이제 백윤복 씨의 녹취로 증거가 남아 있죠. 네. 네. 15번째 의혹입니다. 2006년에 쌍용그룹 김석권 회장과 연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쌍용그룹의 김석권 회장을 모친 최은순과 김건희에게 이제 소개를 해줬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네. 당시 쌍용은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가 구속되고 2007년도에 특별 사면되었는데 사면에 필요한 검사 및 법조인들의 힘이 필요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쌍용그룹은 알다시피 여러분 국민대학교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 쌍용은 김건희에게 국민대 교수, 현 영상디자인학과 전순규 교수를 소개해줬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전순규 교수가 감수를 맡은 공동변호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에 김건희 님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저희 열린검TV가 단독 네.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쌍용그룹과 김건희 씨 모녀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미술 전시자로서 자기 경력 세탁에 필요한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가장 용이한 학위 취득처로 국민대학교를 선택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네. 있는 거죠. 예. 자, 16번째 의혹입니다. 2006년에는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과 연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통해서 최은순 김건희 모녀에게 소개를 해줬고요. 잦은 골프 모임 등을 통해서 같은 토건업자인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을 소개를 받은 겁니다. 네. 박순석 회장은 신한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검사 및 법조인들의 힘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300억 불법 대출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박순석의 차남이 있는데 박상훈이라고 있습니다. 네. 친구 관계인 김혜성을 김건희에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김혜성은 추후 최은순의 도천동 땅 잔고 증명서 위조라든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저희 열린광TV가 비마이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네. 특정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김혜성은 신한빌딩 내 특수관리팀장을 맡아서 자리를 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또 신한저축은행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 내용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김건희의 또 다른 남자 김예성이라고 하는 편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네. 나이는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보다 한 5살 정도 어리죠? 어리죠. 그리고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연세대 이제 법대 출신이고 헌병대 장교 네. 출신이죠. 신한저축은행 금융을 워낙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도촌동 땅 사기 스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 김건희 씨 모녀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죠. 않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씨가 이제 남편 윤석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앞두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이 이제 재산 목록에서 싹 사라지는데 음. 그 같은 시기에 그 김예성 씨 이름으로 비마이카 네. 주식을 취득을 했었는데 김예성 씨는 당시 그 자기 집을 담보로 7천만 원에서 한 뭐 8천만 원 정도를 그 빌려야 될 정도로 그 자금 동원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사람인데 과연 어떻게 수십억 원대의 비마이카 주식을 취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네,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 거 뒤에 네. 나와 있군요. 네. 17번째 의혹입니다. 2006년 1월 23일 날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 전상음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네. 양재택 모친 인터뷰에 의하면은 김명신이죠, 당시에는. 네. 아들을 꼬드겨서 아파트를 뺏겼다고 합니다. 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양재택의 차명으로 분양받은 것으로서 양재택의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재택과 모친이 분양대금을 갚았고요. 김명신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또 그래서 뺏겼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실상은 양재택 검사가 이혼 후에 김명신과 살기로 하고 김명신에게 전상음의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양재택이 검찰을 떠나면서 둘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되고요. 결국 양재택은 아파트만 뺏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양재택은 훗날 본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혼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취재해본 결과 양재택 그 모친은 이제 거의 자신들이 전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걸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개월 정도. 그 최은순 씨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또 이 아파트 대금을 그 납입을 한 이자하고 거 나오죠. 아마 이자하고 잔금 정도를 좀 납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 2달치만 납입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최은순 씨 모녀도 한 상당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06호는 그 최은순 그다음에 그 이 양재택 그 양쪽 집안이 이 공동으로 돈을 들여서 취득한 아파트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양재택 씨하고 김건희 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계좌 추적을 통해서 두 알 수가 사람이 있죠. 이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같이 사는 아파트에 양가집에서 돈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양재택 모친 인터뷰에 의하면 얘가 그러니까 예. 김명신이가 남자가 너무 많았다. 네.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김건희 씨는 전상음이 설정해 놓은 6억 원의 근저당 계약을 인수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네. 당시에 삼성은 전도 유명한 검사들을 관리했었는데 양재택, 윤석열 등을 관리를 했다고 하고요. 김건희 씨 작은 할머니 녹취에 의하면 명신이가 양 검사를 아주 꽉 쥐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8번째 의혹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에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의혹이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시기에 제출한 논문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2007년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를 구매 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 디자인 포럼에 제출한 그 논문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 학술지 논문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네,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학회지에 등재가 된 2편 정도의 논문이 네. 필요하고요. 그게 학술지 논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얘기한 2편의 논문은 이제 박사 학위 제출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네. 한 건데 여기에 그 유명한 유지, 네. 멤버 유지가 논문이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논문의 부실함이라든가 베끼기라든가 도용, 뭐 게다가 논문 제목을 영문을 갖다가 네. 멤버 리테이션을 갖다가 그 올바른 프로연인데 멤버 유지로 쓰기도 했었죠. 네. 한글 회원 유지의 유지를 그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2008년도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네. 이 논문이 앞서 말씀드렸던 H컬처 테크놀로지의 회사의 그 특허를 그대로 가서 베낀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멤버 유지뿐만 아니고 또 굉장히 또 그 멤버 유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국적 맥락. 영국적 맥락. 네, 영국적 맥락이 바로 이제 이 논문에 그건 제가 등장을- 못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적 맥락을 갖다가 영국적 맥락으로 잘못쓴 걸로. 그리고 이 당시 그 같이 박사과정을 다녔던 이제 여러 동기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씨는 거의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잘 보지를 못 봤다. 못했다. 네. 그리고 그 동기생이 그 박사 그 학위를 받으려면은 그 지도 교수를 가리키면서 이분한테 뭔 선물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은 클린해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해외여행 갈 때마다 상당히 고가의 선물을 맞습니다. 했다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네. 자, 문제는 그 논문 인준자 정승규 교수를 비롯해서 오승환 교수, 박영환 교수, 송성재, 오명훈 교수 등 모두 서명과 날인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네. 점입니다. 네.
박사학위 논문은 아예 자격 미달 수준이고요. 그러나 국민대는 검증 수요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 및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결국 저기 교육부에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할 것 같긴 한데요. 내년 대선 이후에나 발표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또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그 위원회 또 이름을 또 네. 올리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국민대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저희 열린공감TV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째 의혹입니다. 2007년에 수원여대 겸임교원 허위 경력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여대 겸임교원에 제출한 이력서에 영락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정교사라고 허위 경력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락여상, 현재는 영락의료과학고입니다. 미술 강사였던 겁니다. 영락여고는 있나요? 영락여상 아닌가요? 원래 영락여상도 있고 영락여고도 있나요? 네. 아, 근데 어쨌든 뭐 영락여상이나 뭐 영락여고나 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굳이 왜 또 근데 영락여자고등학교는 이제 네. 알다시피 정규 네. 뭐 인문계고 인문계고 영락여상은 또 이제 실업계고. 요 차인 거죠. 아니 실업계 그 교사보다 인문계 그 교사를 얘기해 조금 더 가오가 사나? 그렇다고 봤나 보죠. 네,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20번째입니다. 2007년에 전시대행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전시대행 업체를 인수한 회사 경력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네. 받고 있습니다. 2007년에 주식회사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코바나 콘텐츠로 네. 그 법인명을 바꾸게 되죠. 네,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력을 그대로 네. 도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회사에서 했었던 온갖 전시회 이것들을 네. 다 본인이 다 이제 전시하는 실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죠. 네. 21번째 의혹입니다. 2007년 6월에 김건희 씨가 또 다른 검사를 만나는데 바로 이때부터 윤석열 검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소개받은 시기는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은순 씨는 그 동부지검에서 2011년도에 조사받을 때 그 라마다 조 회장님의 소개로 네. 2009년서부터 교제했다고 그러니까 주장했죠. 교제는 2009년부터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교제는. 뒤에 나옵니다. 아하. 2009년부터 교제한 건 맞고요. 네. 2007년도에 소개를 받아서 네. 2009년도에 교제를 했고 네. 나중에 결혼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바로 이때입니다. 2007년. 그렇군요. 네. 6월경에 조남욱 회장 주선으로 윤석열 소개를 받았고요. 2008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008년 3월달에 양재택 검사가 옷을 벗죠. 네. 그러면 그 한 달 뒤에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만났다. 예. 그리고 2007년에는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22번째입니다. 2008년에 까르띠에 소장품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대행 업체를 인수를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전시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때도 이제 매닝카우스라는 법인을 인수를 또 하나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매닝카우스와 그다음에 그 제임스 앤 데이비드 앤 네터 코리아 이 두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요거를 아마 끌어온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삼성이 석연치 않은 협찬을 해줘요. 2008년 4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네. 이 행사 주체가 국립현대미술관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까르띠에와 함께 작품 선정하고 또 구성도 했었어요. 주관사가 따로 없었단 말씀입니다. 네. 근데 김건희 이 전시회 주최 주관을 코바나가 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코바나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네. 등기부 등본상 2009년 9월 2일이 처음 코바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코바나는 이 전시회 주최나 주관을 할 수가 없었던 허위 사실입니다. 네. 삼성이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공을 들이기 시작했던 2008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이제 있었던 대검 또 네. 이 그 삼성 비자금을 수사했던 2007년 예, 바로 그 다음 해죠. 맞습니다. 예, 삼성 입장에서는 또 언제 있을 비자금 수사에 대비해서 검사들 특수히 특수부 검사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그 있었던 그렇죠. 시기죠.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나중에 이제 해명을 했는데 당시 까르띠에 수상품전을 홍보 대행했던 매닝카우스라는 회사를 2009년에 인수를 하였으니까 네. 그에 따라서 매닝카우스가 보유하고 있던 전시 기획 및 홍보 대행 영업 이력 또한 코바나 컨텐츠에 모두 귀속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요. 네. 어떤 법인을 인수하게 되면 그 법인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인적인 역량들이 그대로 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뽑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돈을 맞습니다. 주고 그 법인을 그냥 산 것에 불과한데 그 인적인 역량들이 그대로 돈과 함께 그 다른 본인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뭐 이해할 수가 없죠. 네. 23번째 의혹입니다. 2008년 3월에 결국은 양재택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납니다. 네. 결국 헤어지게 된 거죠. 네. 2007년 6월경에 조남욱 회장 주선으로 이때 이제 윤석열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2008년에 양재택 검사와 이제 헤어지고 네. 그 당시가 이제 3차 성행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헤어진 건 뭐 김건희 씨의 선택이었겠죠?
양재택 검사가 그만 떨어진 만나자. 거니까요. 양재택 내가 이제 검사 그만두니까 그만 만나자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이 당시에 모친인 최은순 씨가 정택태 씨와의 송사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사에 백이 필요했겠죠. 근데 양재택 검사가 옷을 벗어버리면 갑자기 곤란해지죠. 그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양재택 검사가 그 변호사로 그 개업을 어디다 했냐면 라마다 르네상스 그 호텔 바로 맞은편에 네. 큰길 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큰길 타워 그 5층에 네. 그 변호사 사무실을 그 산경인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보면은 그 당시 김건희 씨 그 조남욱 그 회장이 있는 그 직무실이 네. 예, 거기에 아마 바라보고 김건희 있는 씨가 거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 잊지 못했구나. 네, 아마도 그 헤어지고 나서도 망부석처럼 김건희 씨를 잘 보는 곳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그런 이제 의혹들이 좀 더 있습니다. 24번째 의혹입니다. 2008년 4월에 윤석열과 간헐적 동거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재택과 헤어진 후에 윤석열과는 간혹 306호에서 동거를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씨는 논산지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간혹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제 306호에서 함께 지낸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306호에 바로 뭐 맞은편에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그 한 할머니는 그 내가 306호에 뭐 가끔씩 갔는데 네. 윤석열, 김건희 씨가 항상 혼자서 네.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끔 올라오니까 네.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김건희 씨는 뉴스버스 인터뷰에선 또 내가 있었던 306호에는 하도 여러 친구들이 와가지고 누구랑 동거할래? 동거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을 또 네. 했었죠. 네. 예.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 25번째 의혹입니다. 2008년에 또 다른 남자, SBS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와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2008년 초순경에 삼성 관련 지인의 소개로 김범수 씨를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당시 김범수 씨는 11살 연상의 전 부인과 합의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네. 김범수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88학번으로 정계계의 마당발로 통했다고 하고요. 네. 또 김범수를 통해서 좀 더 삼성 등 기업인들의 인맥을 넓혀 나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이영애 씨 남편인 정호용 한국레이컴 회장 등을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삼성에 이제 연결이 된 걸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거죠. 네. 예. 26번째 의혹입니다. 2008년 10월에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드디어 개명을 합니다. 네. 2006년부터 삼성과 연이된 김건희 씨는 무속인 신무정 씨의 권유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따서 김건희로 개명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름, 얼굴, 신분 모든 걸 이제 세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명신 씨가 힘들게 그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이 2008년 김건희로 개명하고 난 이후에 국민대 그 동기들이 찾아와서 그 김명신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그 싫어했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페이스북에 자기 이력을 소개할 때도 그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부분들은 굳이 거론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서울대에서 공부했음 이라고 적고 그래서 2008년 이전은 지우고 싶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이력이고 예. 영화 화차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씨로 확실히 살아가은 2008년의 계기는 삼성하고 인연이 맺어지고 검사는 양재택에서 윤석열로 네. 예, 이제 갈아탄 시기하고도 일치하죠. 맞습니다. 페이스오프가 끝나고 나서 27번째 2008년에 정운찬 전 총리와 연을 맺습니다. 국민대 박사과정 동기들의 제보에 의하면 정운찬을 만난 것을 이제 얘기를 제보를 했고 또 저희 열린공감 TV의 취재에 의하면 정원찬 씨가 직접 강진구 기자한테 만남을 인정을 했죠. 네, 요 시기는 이제 2008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이제 아마 정운찬 총리가 2010년에인가 9년인가에 총리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운찬 총리에 따르게 되면 원래 뮤지컬을 관람하는 몇 명의 모임 중에 김건희 씨가 있었고 그런데 그 박사과정 동기생분의 얘기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그 차량 안에 있다가 정운찬 총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총리하고 전화 사적인 통화하는 사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걸 봤다는 네. 동기생들의 제보가 있었죠. 정운찬 전 총리가 총리에 임명되기 직전에 30기 그 최고위 과정을 통해서 두 명의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 공무원들과 김건희가 사적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도 했었죠. 고려대의 미디어 그 네.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이 있었고 그 최고위 과정에 총리실 소속의 두 명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28번째 의혹입니다. 2008년 11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연연이 빠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88학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서울대 경영학과 93학번, 직속 후배죠. 네. 염신일 도이치 파이낸셜 최고재무관리자를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염신을 통해서 김건희를 소개해줬고, 또 김건희는 또 염신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을 소개를 받은 겁니다. 네. 권오수 씨는 2009년 1월에 도이치모터스를 이제 코스닥 우에 상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29번째 2009년 5월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장외 매입합니다. 네. 권오수 회장의 권유로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권오수 회장의 부인인 안모 씨가 두창섬유 대표로 있을 때, 이 두창섬유도 역시 권오수 회장의 건데요. 이모 공동대표를 통해서 8억 원 상당의 주식 24만 8천 주를 블록들 형식으로 장외 매입을 합니다. 네. 그 후에 1년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떨어지자 권오수 회장은 주가 조작을 단행하기 위해서 골드만삭스 출신인 주가 조작 선수 동양네트워크스 전 부회장 이정필을 통해서 자신의 주식 100만 주를 맡기고 2009년 11월에 시세 조작,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이정필 씨가 그 라인펀드 사기 사건에도 그렇죠. 예,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라인펀드 주가 조작은 무관한 사건이 아니다. 당연하죠. 예. 네. 권오수는 이정필을 김건희에게 소개를 했고요. 김건희는 그에게 2010년 1월 10억 원 정도가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깁니다. 그 후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2,000원대에서 무려 8,300원대로 급등하게 됩니다. 조작이 일어난 거죠. 네. 그리고 염신이는 2010년 9월에서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같은 IP에서 최은순, 김건희 모녀 간 통정매매. 통정매매란 것은 장내에서 동일 시간 가격의 서로의 주식을 섞어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를 하게 됩니다. 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 연 2011년 무렵에 그 같이 꺾꽂이 교실에 있었던 동료 수강생의 얘기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본인을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회사의 대주주라고 예, 소개를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국민대 그 박사과정 동기생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그 돈을 보내고 하는 것을 그 지시를 하는데 그 액수가 그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 그러니까 억대가 아니고 이제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예, 두 자릿수의 그 금전적인 거래를 지시하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습니다. 2010년부터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가 주최하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빠짐없이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30번째 의혹입니다. 2009년 9월에 드디어 코바나 컨텐츠를 설립하고 나서 대표로 취임을 합니다. 사명을 코바나 컨텐츠로 한 이유는 김건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바나는 하와이의 코나와 쿠바의 하바나를 합친 이름입니다. 이 두 도시에 대해서 남다른 매력을 느꼈다고 하면서 코바나 컨텐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 김건희 씨는 윤석열과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은 양재택 모친이 저희 열린공감TV의 인터뷰에서 확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이제 김건희로 김병신에서 김건희로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전시 기획자로서, 그러니까 라마다 르네상스의 줄리로서의 어두운 삶을 지워버리고 본격적으로 거대 기업 삼성의 후원을 받는 전시 기획자로서 제2의 삶을 이제 맞습니다.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서. 2009년 10월부터는 SBS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가 코바나 콘텐츠 상무이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고 당시 윤석열은 범죄정보 2담당관이었습니다. 네. 31번째 의혹입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앞서 강진구 기자가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미디어대학원 제30기 최고위 과정을 수료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정운찬 전 총리가 임명되기 직전에 30기 최고위 과정을 통해서 2명의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 공무원들과 이제 같은 동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외에도 수료자 명단에 당시 김건희 씨에 앞서서 뭡니까? 논문을 표절할 때 썼던 그 H컬처 테크놀로지. 그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도용했었던. 거기에 대표, 홍석화 CEO가 또 같은 또 동기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본인은 김건희 씨는 이 H컬처 테크놀로지의 부사장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수료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프로모션 컴퍼니 아이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대권 축정식인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 신청을 한 것을 저희 열린공감TV가 특정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대관 신청을 할 당시에 아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시 그 기획, 이게 행사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명 있었잖아요.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고요. 결국은 이 아이오라고 하는 그 행사 기획사는 이름만 빌려서 대관 신청,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대관 신청을 하면 그 윤봉길 기념관은 정치 행사에는 대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 및 세미나로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아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네. 신청을 해서 윤봉길 기념관은 이런 순수한 세미나인 줄 알고 이 대관을 허용을 했다가 나중에 그 윤석열 대권 출정식인 걸 알고 굉장히 곤혹스러워 네. 했었죠. 예. 꼼수 대관을 한 거죠. 예. 자, 32번째 의혹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윤석열, 김범수 두 남자를 두고 위험한 줄다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 씨와는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씨와는 전략적인 동거 관계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모친 최은순 씨는 2011년 5월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라마다 조회장 소개로 2009년부터 김건희를 만나서 교제하던 사이라고 진술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306호는 김범수 씨와 또 윤석열과는 다른 곳에서 동거를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 씨, 김건희 씨는 누구랑 그 결혼할 마음은 좀 없었던 것으로 그래도 보여요. 김범수 씨를 그 공개적으로 내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으면 네. 김범수 씨하고 결혼할 마음이 좀 있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근데 워낙 그 정운찬 총리는 하고도 정원찬 선생님 유부남인데 한참 나이 많으면 어떻게 봐요? 그래도 어쨌든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또 검사들 사이에서 또 부적으로 통했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는 그냥 그 힘 있는 남자들과 적당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그 어장 관리를 하면서 네. 예, 자신의 그 업력을 확대해 가는데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의 그냥 여자가 되는 순간 많은 남자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에 밀려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결혼을 할 생각은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김범수 씨를 그런데 통해- 김범수 씨하고는 조금 더 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느낌이. 실제로 보면은 그 윤석열 아니죠. 최은순 씨하고 그다음에 그 김범순 씨 어머니 두 사람이 그 자기네들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네. 집을 보러 다녔던 건 확인이 되잖아요. 네, 이게 또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자, 33번째 의혹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삼성이 밀어준 앤디 워홀전을 이제 주관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주최는 서울시립미술관하고 동아일보 MBC가 했고요. 주관은 지니월드라는 곳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의 주체가 동아일보 MBC 또 지니월드가 주관, 코바나가 이 행사를 주관했다고 말을 했는데 다 이게 허위 사실인 거죠. 네. 코바나는 2009년 9월경에 설립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국제전시회를 준비해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전시회는 통상 2년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코바나가 이 전시를 주관하였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김건희 씨가 본격적으로 그 자신 개인의 이제 이력을 포장하는 걸 넘어서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가 되면서 코바나 콘텐츠도 이력을 전시 경력을 이렇게 그 허위로 부풀리는 그런 작업에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한 거죠. 네, 34번째 의혹입니다. 2010년에 삼성전자가 전세 설정을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해줍니다. 네. 그리고 1704호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양다리 양집 살림, 네, 네. 두 집 살림. 한 지붕 두 집 살림. 예. 지붕은